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테마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테마별 문제와 실전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입니다. 문제집이 출간이 되었죠. 그 문제집의 앞부분에 테마별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최신의 문제들을 추려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또한 일부는 국가자격시험인 청소년 상담사 진로상담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들의 일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문제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문제는 없지만 다른 자격시험의 문제와 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론서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마별 문제와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실전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둘로 나누었습니다. 직업상담학에 해당되는 것이 전반부에 있고요. 직업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테마별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문제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문제죠. 최근에 기출 경향을 보면 상담학보다 심리학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바로 실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업상담학 테마 1에 해당되는 직업상담학의 1회 테마별 문제 20문제를 보는데 시간상 10문제씩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초기 면담입니다. 직업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초기 면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는 가장 앞부분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전 자료가 무엇일까요? 이 사전 자료는 정보 수집한 내용이 되겠죠. 정보 수집은 초기 면담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수집한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담자에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이거는 초기 면담 한 다음에 상담자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상담자의 기대가 있을 것인데 이 기대감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가 얼마나 일치했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사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했는가? 초기 면담에서는 직업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면담에서는 직업을 추천하기 어렵고 대개 중기 단계에서 상담의 중기 단계 끝부분에서 이제 이 직업을 추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답을 해결하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 윤리강령이란 게 있어요. 그 윤리강령을 잘 숙지해야 되죠. 여러분 이 문제에도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넣어드렸는데 그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산업 구조 변화, 직업 정보,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직업 상담이니까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직업 세계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고요.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아시죠? 심리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확정이나 확실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심리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의사결정, 즉 내담자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진로,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는 거 좋고요.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훈련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훈련도 가능하다. 훈련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답노트 하면 돼요. 훈련도 가능함. 그러니까 의사결정,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상담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라면 그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체킹을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기즈버스라고 있습니다. 기즈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도 봤고 직업 상담의 목적인데 학자가 주어졌어요. 학자가 주어지면 그 학자가 이야기한 것에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과 2번을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3번과 4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3번과 4번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학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생애 진로 발달,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할 때 생애 진로 발달에 초점을 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상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기즈버스가 이야기한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등이 주요한 목적이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직업에 대한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이런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직업 상담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등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킹한 이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츠입니다. 크리츠는 포괄적 직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의 학자이죠. 크리츠가 이야기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즈버스와 크리츠는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관리 상담 모드, 자기관리 상담 모드에서 모드를 저는 양식이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상담이 모드는 필요 없고 그냥 자기관리 상담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다. 직업정보 탐색, 직업결정, 상담 만족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직업정보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만족,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이다 라고 말한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분은 글이 많이 나오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크리바치와 마군입니다. 크리바치와 마군. 자, 세 번째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직업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자신을 사정하는 능력, 어세스먼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는. 그래서 이 자신을 사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직업 상담이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직업정보 탐색, 자 그리고 자신을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도 많이 거론되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올라와 카네입니다. 마올라와 카네. 여러분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있는 1번, 2번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1번, 2번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즈버스도 잘 나오고 크리치도 잘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상담 윤리강령입니다. 여기 해설에 보면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넣어드렸어요.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로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윤리강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내담자의 복리 증진이 바로 윤리강령이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강령의 맨 위에 내용을 보시면 직업상담가는 직업과 관련된 인간 복지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도덕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이 바로 윤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윤리적인 측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존중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뭐한다?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직마다 다 있는 게 윤리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윤리강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보장하는 것 맞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놓을 것은 뭐냐면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여기 있는 상담 윤리강령에는 상담자 자신의 어떤 사생활, 그 다음에 인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보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사생활이나 전문가의 인격 보호, 그 다음에 내담자도 마찬가지, 내담자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직무 수행 중에 갈등이 있어요.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하죠.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딜레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5가지가 세팅됐는데 이 5가지 모두 다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죠. 또는 개인주의 심리학 학자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 이론이라고도 해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게 힌트죠? 그러면 행동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 이론에 해당될 것이냐 그걸 골라내면 조력자 역할을 상담자가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한다. 내담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말씀드리죠. 해설에도 있지만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있어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게슈탈트 상담은 상담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진행한다는 것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중자입니다.
중시한다. 원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중시한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이 아들러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개념이에요. 칼 로저스의 현상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서요,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아들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 환경에서 나타난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열등감 극복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개념 중에 이게 있잖아요.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관심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목표는 우월성 추구예요. 목표는 우월성 추구라고 해야죠. 개인의 열등감 극복이 아니라 우월성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4번을 맞게 고칠게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 향상과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사이버 상담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상담은 되게 게시판 상담으로 많이 하죠. 인터넷 상담이요. 자,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익명성. 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전달되는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기 나온 대로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요? 그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것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 되게 이제 그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 상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높다. 동기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담자 주도의 상담. 이게 바로 이제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는 것. 장점 맞습니다. 자,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며, 물론 게시판 상담이니까 사이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는 거 맞습니다.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 게시판 상담은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담자가 바로 상담에 대한 저항이 많을 수 있어요. 저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이 쉽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상담에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상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고쳐서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입니다. 정리하면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된다는 것도 단점. 그 다음에 이 게시판 상담 등의 사이버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저항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 그래서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단점입니다.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다. 이게 익명성이라 했었죠.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자신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감정, 즉각적인 판단, 비판 이런 걸 편견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편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편견 제거.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장점으로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장단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들어갑니다. 개인주의 상담. 아들러의 문제죠.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아들러의 개념 중에 이게 있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란 게 있어요.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우리가 허구적 최종 목적론의 마음속의 중심 목표, 가상적 목표가 있죠. 가상적 목표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적 목표가 바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이 가상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인데 그 이상을 좇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다 이거죠. 허구나 이상이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아이디얼. 허구나 이상이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아야 되겠죠. 허구나 이상. 허구나 이상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이에요. 그리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의 허구 이퀄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구나 이상이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잘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가공적인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가상이에요, 가상. 가상 또는 허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유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4번째, 인간의 행동은 끊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게 이상 아닙니까? 이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디얼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봐야 되죠.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보다는 바뀌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상담학 파트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윌리엄슨의 분류 중에 직업 무선택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8번 문제는 왜 별표를 친지 아십니까? 잘 나오거든요. 정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분류, 문제 유형의 윌리엄슨의 분류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무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선택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할 건데요. 직업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대요.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다? 그럼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째,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대요. 선호하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무선택, 직업 무선택이 되는 겁니다. 결정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흥미, 동그라미.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끊어요. 그 다음에 적성, 동그라미.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대요.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이 두 가지가 엇박자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의 모순, 흥미와 적성의 차이라고 해도 되고요.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리석죠. 어리석은 선택이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어떻게 외웠죠? 암기법, 네 가지 암기법. 윌리엄스는 무불어흥, 무불어흥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론할 때 외웠었어요. 무는 무선택, 불은 불확실한 선택, 어는 어리석은 선택, 흥은 흥미와 적성의 모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이것을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보았다. 틀렸습니다. 이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은요.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상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존주의와 현상학 이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존주의나 현상학 이론은 바로 이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해요. 따라서 과거에서 인간은 결정돼,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을 강조했던 게 뭐죠? 정신분석 상담이죠. 정신분석 상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이 바로 심리 결정론입니다. 과거를 중시한 심리 결정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인간은 환경, 즉 외부 자극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자극과 반응, 네,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바로 환경 결정론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 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동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2번부터 여기 4번까지가 모두 맞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2번 별표. 인간의 발달 초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발달 초기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상담과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2번 지문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2번 지문은 이 게슈탈트 상담은 우리가 쭉 성장해 왔을 때 발달 초기에, 즉 과거죠. 발달 초기의 문제들을 중요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라고는 안 봤어요. 결정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과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측면과 유사하다는 측면이고요. 게슈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어앤나우예요. 히어앤나우가 뭐죠? 지금 그리고 여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을 초점을 뒀던 것이 바로 여기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나오죠. 상황에 대한 자각 나오죠.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 어웨어니스,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했던 게 게슈탈트예요.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끊어주세요. 자, 첫 번째가 자신의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주변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한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각도 하고 환경에 대한 자각도 한다면 자신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뭐한다? 다룰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내담자 개인의 성장이다. 내담자 개인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체킹해 놓으시고요. 형태주의 상담. 자, 마지막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특성요인 이론 또는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인데요. 학자가 윌리엄슨, 앞에서 묵을 어흥했던 사람, 그 다음에 파슨즈. 자, 윌리엄슨과 파슨즈는 특성요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누구예요?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 홀랜드입니다.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홀랜드입니다. 됐고요. 2번,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의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특성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고유한 자리에 변하는 가변적인이란 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가변이란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은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욕구란 단어가 힌트가 되죠. 욕구, 개인의 욕구 성취, 이를 통해서 욕구를 성취한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 자, 네 번째,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발달적인 특성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자,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직업적인 선택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직업적인 선택은 직선 과정이다. 즉 개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직선이에요. 이거 직선, 이 두 가지의 매칭이다. 이 두 가지의 연결이다. 이것으로서 직업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뒤에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직업적인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요구 간의 연결 과정으로서 직선적인 과정이다. 연결 과정으로서 직선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반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듣고 복습 또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